바꾸지 않을 줄 알았던 호적에 단 하나의 이름이 더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사랑이 금지로 바뀌고 누군가의 과거는 죄책감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드러나는데요.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 왜 이 타이밍이 가장 잔인한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은호는 요 며칠 사이 잠이 얕아졌습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깨서 시계를 보면 새벽 4시였고 다시 눈을 감으면 가슴이 너무 크게 뛰어서 금세 포기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세 사람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는데요. 평생을 키워준 정순이, 철없는 말로 상처를 남긴 지강호, 그리고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친엄마 고성이. 이 세 얼굴 사이에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한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덮어버리고 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덮을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해지는 자신이 더 낯설고 싫었습니다. 낮에는 일로 마음을 묶었습니다. 현장 체크, 자재 컨펌, 고객 응대, 견적 조정. 맘대로 집 동업 초기라 정신없이 바쁜 게 오히려 다행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틈만 나면 빈자리로 흘러갑니다. 수평을 맞춘 싱크대 위를 보다가도 갑자기 출생신고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고객과 웃고 인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는 이유 없이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은호 본인은 티를 감추려 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성재는 여유로운 척 농담부터 던졌습니다. 은호 후배, 요즘 나 없이 바쁘냐? 얼굴이 왜 이러냐? 이런 가벼운 말들로 시작해서요. 그런데 웃는 입가와 달리 눈빛은 복잡했어요. 고성이의 표정을 자주 떠올렸거든요. 은호를 볼 때마다 스치는 그 흔들림, 그게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뭔가 오래되고 깊은 사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었습니다. 엄마, 은호 후배한테 왜 그렇게 까칠해요? 정말 이유가 없어요. 고성이는 짧게 잘랐죠. 내가 묻지 마라. 그 한마디 뒤에 숨은 떨림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버렸습니다. 성재의 가슴에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꽂혔고 그 조각은 나중에 큰 파편이 됩니다. 그 시각 은호는 혼자 확인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열람하고 입양 서류를 찾아보고 세세한 번호까지 메모해 두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문장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출생기록 정정 신청. 정정 요청인 수 2명. 담당자는 개인정보라 누군지 말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2명이라는 말이 은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2명이 누구인지 마음은 벌써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성이, 그리고 한 사람 더. 그 이름을 속으로 끝까지 부르지 못한 채 은호는 적어둔 메모지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상철은 요즘 저녁마다 머리를 싸매고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나이는 아니고 새로 다시 뭘 외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어이 버텼어요. 번호에게 체크하고 오답을 노트에 옮겼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가끔 멈췄는데요. 멈출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지혁. 그리고 말없이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은호. 이상철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그 둘을 떠올렸습니다. 한쪽에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말도 붙이기 어려운 죄책감이 서 있었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숨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늦더라도 내가 먼저 말하겠다. 지혁은 아버지의 그런 심경을 끝내 읽어냈습니다. 편의점 야간 타임을 도와줄 때 아버지가 은호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뚜렷해지는 망설임을 받거든요. 지혁은 짧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은호 실장님이랑 무슨 인연이에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일은 좀 일찍 끝내자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단단한 각오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어떤 모양이든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은호를 지키겠다.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이름이 뭐든 상관하지 않겠다. 밤은 길어 보였고 새벽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이상철. 은호야, 나야.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은호는 한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구나 하는 체념 같은 게 먼저 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어깨도 느꼈어요. 오래 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그 둘은 아무도 오지 않는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코끝이 조금 시릴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나를 만나 주어서. 그리고 미안하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꺼낸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현장 엔지니어로 건설판을 전전하던 시절 서울로 올라와 처음 맡은 프로젝트에서 고성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성희는 지금처럼 우아하고 완벽한 이미지의 사모님이 아니었고 야망이 컸지만 불안정했으며 동시에 너무 빠르게 어른들의 세계에 편입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숨구멍이었고 그래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은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문가 진입을 앞둔 고성희에게 그 아이는 위험한 변수가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상철의 집안에도 큰 병이 생겼습니다. 살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 서로의 미래에서 서로를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은호는 입양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상철은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수록 죄책감은 더 컸고 결국 그 죄책감이 그를 서서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늦었고 이런 말이 용서를 구하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도 나는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은호는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가벼워질까봐, 울면 지금 이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질까봐 참았어요. 대신 한 문장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럼 지혁 선배는요? 지혁 선배는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나는요. 그제야 이상철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다. 너와 지혁에게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건 내 죄고 내 몫이다. 내가 다 맡겠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동의인지 포기인지 본인도 모를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우연처럼 두 사람을 멀리서 봤습니다. 아버지와 은호가 한자리에서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말없이 지혁의 발목을 붙잡았죠.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뒤에서 둘의 어깨선을 오래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머니 김다정과 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한 숟갈 뜨고 내려놓는데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오늘은 그냥 물어볼게. 너 힘들지? 지혁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지킬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엄마가 웃음을 닮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김다정만 아는 지난날의 그림자도 살짝 고개를 들었죠. 김다정은 사실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의 젊은 날이 단정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다독이고 아들을 키우고 자신을 조용히 줄이는 쪽을요. 오늘 밤도 그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상황을 주도하는 쪽이었고 책임을 타인에게 나누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박진석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패가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대신 먼저 은호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한쪽 작은 응접실, 창가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 사이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성희는 처음에는 모성의 얼굴을 흉내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했다. 이제라도 옆에 있고 싶다. 그러나 은호는 이미 눈을 배웠습니다. 말의 온도와 시선의 속도를. 그래서 곧장 물었습니다. 저를 왜 필요로 하세요?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카드인가요? 아니면 성재 오빠 지방과의 균형을 맞추는 추인가요? 성희의 표정이 앙금처럼 굳었습니다. 그제야 본색이 드러났죠. 필요하면 무엇이든 조정하는 사람의 표정. 고성희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솔직해지자. 나는 내가 필요해. 내가 이 집안의 미래를 지켜줘야 해. 지금 너를 놓치면 나도 많은 걸 잃어. 그러니까 돌아와. 내 곁으로. 그러면 내가 다 정리해 줄게. 너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 사람, 관계, 전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호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엄마 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건 저를 키워준 엄마 정순이의 부엌이고 엄마가 앉아있는 작은 식탁이에요. 저는 거기서 밥을 먹고 울고 다시 씻고 나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만든 방식이고요.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였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은호를 잃으면 자신이 세워놓은 미래의 탑이 갑자기 기울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성희는 그 감정을 여전히 힘으로 누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다음 수를 생각했죠. 유전자 검사, 법적 절차, 언론 전략,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정순이의 약점을 수집해오는 일까지. 지강호는 이 와중에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나쁜 쪽에서요. 그는 한동안 낮은 자세로 굴욕을 겪고 슬픈 얼굴을 하고 다녔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MS 10개 뒤에 20번째 메시지는 또 돈 얘기였습니다. 누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새 사람 될게. 은호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강호를 만나서 차용증을 눈앞에서 다시 쓰게 했고 그 수치를 휴대폰에 찍어 그 자리에서 변호사 메일로 보냈습니다. 지강호는 그제야 알았죠. 더는 예전의 누나가 아니라는 것. 그 뒤로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너 그렇게 피정으로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높은 데 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줄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는 결국 고성희에게 접근했습니다. 성희는 그런 부류를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사소한 정보를 믿기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 지강호는 조금 더 위험한 말들을 배웠습니다. 그 와중에 박성재는 서서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는 은호가 힘들 때 옆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대신 그의 어머니가 은호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지킴이의 자리는 가장 잔인한 자리로 변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하루아침에 넘을 수 없는 선이 된 거죠. 그날 밤 성재는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아니, 정확히는 의심하고 있었지. 그런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너와 나는 친구 아니었냐? 지역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확신이 없었고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바랐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어. 성재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서로가 아니야. 성재는 그 말을 들으며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만큼. 그래,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디에 두지? 그는 아픈 사람답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이별을 의미하는지, 새로운 연대를 의미하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로요. 이야기는 점점 가장 큰 장면을 향해 모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오래전 입양 기록과 출생 기록이 대면하게 되는 날이 잡혔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서류가 맞으면 이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를 입증하는 검사 결과도 도착합니다. 많은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많은 시선이 한 장의 종이에 꽂혔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이상철, 이지혁, 지은노 그리고 고성희.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 뒤로 서류의 첫 장이 넘겨졌습니다. 한때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 고성희.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두 번째 서류 봉투가 열렸습니다. 부자관계 확인. 부 이상철. 담당 변호사가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8.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철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성희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지역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은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살짝 삼키고 콧등을 한번 훌쩍하고 다시 바르게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은 이상철이었습니다. 그는 은호 앞에 서서 아주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사람 노릇을 해서. 늦게라도 아버지로 살겠다. 내가 허락한다면, 아니 내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내 몫으로 가져가겠다. 그 말은 선언 같았고 동시에 사죄였습니다. 고성희도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떠나보낸 건 내 선택이었고 내 야망이었고 내 두려움이었다. 변명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옆에 있어줄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위험해질 때는 맞고 서겠다. 그렇게라도 빚을 갚겠다. 성희답게 책임의 표현도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순간 아주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은호 실장님, 혹시 집에 가는 길 함께 걸을래요? 그 말에는 한 사람의 결심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겹치는 낯선 관계가 되었어도 보호의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호는 드디어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선배, 오늘은 울어도 되죠?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아니 오늘만은 꼭 울어야 돼. 울어야 내일을 시작할 수 있어. 은호는 그렇게 오래 참았던 울음을 꺼냈습니다. 골목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고 벽에 붙은 포스터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고 단순한 해방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간들, 정순이의 다정한 등과 부엌의 김, 지강호의 철없음도 포함된 가족의 무게, 그리고 이제야 얼굴을 가진 아버지와 너무 늦게 배달된 진실, 그 모든 걸 껴안고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울음을 다 하고 난 뒤 은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오늘 아버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록하려고요. 다만 엄마는 두 분입니다. 저를 낳은 엄마와 저를 키운 엄마. 둘 다 제 엄마예요. 그 문장은 선언 같았고 약속 같았고 자기 구원 같았습니다. 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다. 그 다음은 내가 지킬 차례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진실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은 고성희일지도 모르고 지강호일지도 모르죠. 정보와도 조용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늘건설의 이해득실은 계산이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앞지르곤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조금 다를 겁니다. 은호가 도망치지 않기로 했고 지혁이 옆에서 버티기로 했고 이상철이 더는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박성재는요. 그는 고통스럽겠지만 정직하게 사랑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울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다음 회는 각자의 선택이 모여 새로운 관계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사랑이 금지되었어도 품격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의 질문입니다. 지은호는 어떤 딸로, 어떤 사람으로 살까요? 친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딸, 두 엄마를 품에 안는 딸, 그리고 스스로를 끝내 지켜내는 사람. 그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조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래서 더 궁금해요. 오늘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다면 마지막 한 문장만 함께 남겨둘게요. 진실은 늦었을 때 더 아프지만 늦었을 때 더 정확합니다. 오늘 그 정확함이 드러났고 내일부터는 그 정확함을 품고 걷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까지 17화 예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은호의 선택, 이상철의 사과, 지혁의 버팀, 성재의 고통, 그리고 고성희의 계산. 다음 전개에서 누가 먼저 흔들릴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대본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